2019년 7월 18일 오전 10시 30분 일본 교토부 후시미구 한적한 주택가에 위치한 3층짜리 건물. 그곳은 교토 애니메이션, 일본 애니메이션계를 대표하는 제작사 중 하나의 제1 스튜디오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 조용한 건물은 돌이킬 수 없는 화염에 휩싸이게 됩니다. 한 남성이 돌연 건물에 들어와 죽어라 라고 외치며 인화성 액체를 뿌리고 불을 붙인 것. 불은 삽시간에 번졌고 직원 70여 명이 갇히게 됩니다. 이 화재로 무려 36명이 목숨을 잃고 33명이 중경상을 입는 대참사가 발생합니다. 범인은 누구이며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요? 오늘 J-파일이 다룰 이야기는 일본 애니메이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하루로 기록된 교토 애니메이션 방화 사건입니다. 사건을 이해하려면 먼저 교토 애니메이션, 줄여서 쿄애니라 불리는 이 스튜디오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쿄애니는 일본 교토에 본사를 두고 있는 애니메이션 제작사로 도쿄에 기반을 둔 대부분의 스튜디오들과는 다르게 지방에 뿌리를 내린 특별한 회사였습니다. 작은 규모로 시작했지만 그들이 만든 작품은 하나같이 섬세하고 감성적이며 사람의 마음을 건드리는 이야기를 담아내는 것으로 유명했죠. 대표작만 해도 이렇습니다. 스즈미야 하루히의 우울, 케이온, 빙과, 바이올렛 에버가든, 클라나드, 쿄과 하루이 시리즈. 작화는 깔끔하고 정교했으며 인물의 감정선을 따라가는 연출은 많은 팬들에게 쿄애니 감성이라는 독자적인 영역으로 인식됐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업계 안팎에서 쿄애니를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직원 대우. 쿄애니는 대부분의 애니메이션 제작사가 프리랜서 작화가나 비정규직 인력에 의존하던 구조에서 벗어나 전원 정사원 고용, 근무 시간의 정상화, 임금 보장, 연수 시스템 도입 등 당시로서는 파격적이라 할 만한 선진적인 운영 방식을 고수해왔습니다. 한마디로 착한 회사였던 셈이죠. 좋은 작품을 만들고 직원도 보호하며 팬과도 따뜻하게 소통하는 스튜디오. 그런 회사를 누가, 왜 태운 걸까요? 2019년 7월 18일 목요일 쿄애니 제1스튜디오는 평소처럼 움직이고 있었죠. 총 70명 이상의 직원이 출근해 있었고 그날은 특히 여름 신작 애니메이션의 콘티 회의와 작화 수정이 예정되어 있어서 각 부서에선 분주한 손길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오전 10시 31분 한 남성이 건물 입구에 들어섭니다. 그는 커다란 배낭을 메고 손에는 플라스틱 통을 들고 있었고 눈빛은 비정상적으로 이글거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출입구 쪽에 있던 여직원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묻자 그는 갑자기 통에 담긴 액체를 바닥과 벽에 마구 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죽어라. 그 순간 그는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입니다. 순식간에 치솟은 불길은 입구 로비 전체를 뒤엎고 정문에서 가장 가까운 계단 쪽으로 타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건물은 지상 3층, 연면적 약 700제곱미터. 1층에는 접수 및 소품실, 2층에는 콘티 및 배경 작화실, 3층에는 메인 작화팀과 회의실이 있었죠. 불은 계단을 타고 위층으로 번졌고 이 구조가 중앙 계단 하나로 모든 층이 연결된 구조였기에 직원들은 피할 틈 없이 연기와 화염에 갇히게 됩니다.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한 건 10시 40분경. 불이 붙은 지 9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건물 전체는 검은 연기로 뒤덮여 있었고 2층, 3층에 있었던 많은 직원들이 출구를 찾지 못한 채 창문 쪽으로 몰리게 됩니다. 일부는 뒷문 창문으로 탈출을 시도했지만 그 과정에서 부상을 입거나 추락해 중상을 입었고 몇몇은 결국 옥상 계단 앞에서 쓰러진 채 발견됩니다.
이때까지도 건물 밖에서 이 장면을 목격한 시민들은 단순한 화재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기 위한 목적의 방화임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범인 역시 화염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불길이 건물을 삼키고 있을 때 밖에서는 한 남성이 괴성을 지르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상의는 타버렸고 피부는 심하게 벗겨진 상태. 그는 자신도 화상을 입은 채 도망치다가 건물 외곽에서 경찰과 시민에게 제압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 소설을 표절했다. 죽여버리려고 한 거야. 이 남자의 이름은 아오바 신지. 당시 41세였던 그는 무직 상태였으며 과거 강도 전과가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2012년 이바라키현에서 칼을 들고 편의점을 습격해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살고 나온 전력이 있었죠. 그는 출소 후에도 정신적 불안정 상태를 보여왔고 생활보호수급자로 지내며 사회와의 단절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특이점은 그가 쿄엔이 단편 소설을 응모한 적이 있었다는 점. 쿄엔이는 쿄엔이 대상이라는 자체 공모전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아오바는 실제로 2017년 이 공모전에 응모를 했고 그 원고는 예선 탈락 처리되었으며 내용은 이후 내부에서도 사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하지만 아오바는 자신의 아이디어가 무시당했다고 확신을 하고 있었고 더 나아가서 내 소설의 설정이 쿄엔이 작품에서 쓰였다는 망상적 주장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가 언급한 작품은 추르네, 바이올렛 에버가든 등 쿄엔이의 최근 작품이었으며 아오바는 이를 근거로 내 인생을 망친 그 회사에 복수하겠다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던 것으로 드러납니다. 범행 며칠 전 그는 휘발유 40리터를 인근 주유소에서 구입하고 플라스틱 통에 나눠 담아 고의로 살인을 목적으로 행동을 개시한 것입니다. 경찰은 그를 살인 및 방화, 살인 미수, 중상해 등의 혐의로 수사하지만 문제는 그의 상태였습니다. 전신 90% 이상의 화상. 의사들은 그가 살아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지만 수개월의 치료와 12차례 수술 끝에 아오바는 결국 의식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2020년 5월 그는 정식으로 체포됩니다. 화재가 진압된 시간은 오전 11시 50분. 무려 1시간 20분 동안 불길과 사투를 벌인 끝에 건물은 완전히 전소됐고 쿄엔이 제1 스튜디오 방화 사건은 단순한 화재가 아니라 일본 현대사에서 손꼽히는 집단살인 사건으로 기록됩니다. 피해 현황으로는 사망자 36명, 이 중에는 작화 담당, 배경 연출, 촬영 편집, 연출 부서 등 쿄엔이의 핵심 인력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부상자는 33명이었고 전체 직원의 피해율은 약 85% 이상이었고 건물은 전소 및 철거하게 됩니다. 사망자는 모두 연기 흡입과 화상으로 인한 질식사였으며 그중 절반 이상은 옥상 계단 앞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옥상 출입문이 잠겨 있었거나 열쇠 없이 열리지 않는 구조였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현장에 있던 구조대원들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분들은 문 앞까지 갔어요. 단 10초만 더 빨랐더라면, 그 문이 열렸더라면. 쿄엔이는 이 사건으로 30년 넘게 쌓아온 작품 원화, 자료, 콘티, 대본, 미공개 영상 전부를 잃었습니다. 그저 사람이 죽은 게 아니라 일본 애니메이션의 한 세대가 통째로 사라진 사건이었던 겁니다. 2023년 9월 사건 발생 4년 만에 아오바 신지에 대한 정식 재판이 시작됩니다. 그는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출석했으며 재판 내내 반성보다는 억울함을 반복했습니다. 내 소설을 뺏겼다는 걸 누구도 인정하지 않았다. 나는 진심으로 분노했고 복수를 원했다. 죽을 줄은 몰랐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그는 책임을 인정하기보다는 자신이 피해자라는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검찰은 명백한 계획적 범행이라며 사형을 구형했고 변호인단은 심신미약 상태였다. 이런 주장을 펼쳤지만 그의 구체적인 준비와 행동, 범행 직전의 통화 내역, SNS에 보인 증오 표현 등을 토대로 책임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은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대부분의 일본 국민은 그에게 사형 외에 선택이 없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날 교토의 하늘은 맑았고 애니메이터들은 평소처럼 그림을 그리며 팬들에게 전할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망상과 증오로 인해 그 모든 꿈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쿄애니는 이후 남은 사람들로 다시 스튜디오를 재건하려고 노력했고 지금도 바이올렛 에버가든의 세계관을 잇는 신작이 조용히 제작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울부짖지 않았습니다. 다만 애니메이션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기 있어요. 그리고 계속 만들 겁니다. 2019년 1월 눈보라가 몰아치던 일본 니가타현. 지방 방송국에서 생중계로 진행된 어느 아이돌 그룹의 이벤트 무대. 무대 한편에서 한 여성 아이돌이 마이크를 든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죠.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도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녀는 마이크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관중석은 숨을 죽였고 현장에 있던 누구도 그 말의 무게를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야마구치 마호. 당시 NGT48의 인기 멤버이자 차세대 에이스로 주목받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며칠 뒤 이 사건은 일본 전역을 뒤흔들게 되죠. 아이돌이 자택 앞에서 팬에게 습격당했다. 소속사는 사건을 알고도 숨기려 했다. 멤버들 중 일부가 가해자와 내통하고 있었다. 사건은 단순 폭행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를 둘러싼 시스템 전체가 범인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오늘 제2파일이 전해드릴 사건은 바로 아이돌 산업의 무대 뒤 절대로 비춰지지 않던 진실, 야마구치 마호 폭행 사건입니다. NGT48, 일본의 국민적 아이돌인 AKB48의 자매 그룹으로 2015년 니가타현을 거점으로 활동을 시작한 지역 기반 그룹입니다. 도쿄, 오사카가 아닌 지방 도시에서 데뷔한 아이돌이라는 점을 차별점에 있었고 현지 밀착형 마케팅과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아이돌이라는 컨셉으로 운영했죠. 야마구치 마오는 1995년생, NGT48 결성 초기부터 선발 멤버로 활동했고 갸름한 외모와 조용한 성격, 진지한 퍼포먼스로 점차 팬층을 확보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순히 춤추고 노래하는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팬을 진심으로 대하려 노력했고 SNS에서는 늘 다른 멤버들을 챙기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로 응원에 보답하려 했던 멤버였죠.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아이돌 업계 내부에서 이상하다고 여겨지는 구조에 대해 자신만의 문제의식을 품고 있었던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인터뷰에선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누군가는 바뀌어야 해요. 전 그게 제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말은 몇 달 뒤 전혀 다른 의미로 회자되게 됩니다. 2018년 12월 8일 야마구치 마오는 공연을 마친 뒤 니가타 시내에 위치한 자신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날은 평소처럼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공연 후 팬들과 트위터로 짧은 대화를 나누고 화장을 지우고 옷을 갈아입은 뒤
늦은 저녁을 먹으려던 참이었죠. 그런데 그때 현관문을 열었는데 낯선 두 남성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간 마호는 얼어붙었고 그 두 사람은 그녀를 붙잡고 강제로 입을 막으며 넘어뜨립니다. 공포에 질린 마호는 온 힘을 다해 소리를 질렀고 마침 복도 맞은편에 있던 이웃이 불빛을 켜며 문을 열자 두 남성은 그대로 도망쳤습니다. 다행히 그녀는 중상을 입지 않았지만 그날의 충격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공포로 남게 됩니다. 그녀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당일 밤 2명의 남성 팬이 현행범으로 체포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경찰 조사는 단순 폭행으로 처리됐고 소속사 측은 이 사건을 외부에 알리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무엇보다도 야마구치 마오에게 충격적이었던 건 소속사 경영진의 반응이었습니다. 이걸 외부에 알리면 그룹 이미지에 큰 타격이 있다. 다친 것도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자. 지금은 조용히 있는 게 낫다. 그녀는 믿었던 회사에서조차 침묵을 강요당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가해자들이 그녀의 귀가 시간을 알고 있었던 이유였죠. 경찰 조사에서 가해 팬들은 이렇게 진술합니다. NGT48 멤버 중 한 명이 마호의 집 주소와 귀가 루트를 알려줬다. 이 말은 마호를 무너뜨렸고 그녀는 며칠 후부터 SNS에 점차 이상한 메시지들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사건 이후 약 한 달이 지난 2019년 1월 8일 야마구치 마오는 그날 밤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연속으로 수십 건에 달하는 폭로 메시지를 올립니다. 이 메시지들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한 달 전 집 현관 앞에서 2명의 남성에게 습격당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내 집을 알았는지, 어떻게 내가 돌아오는 시간을 알았는지 그건 NGT 멤버가 알려줬기 때문입니다. 회사에 말했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냥 아이돌을 하고 싶었을 뿐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가요? 그녀는 이 트윗들 사이사이에 자신의 멤버들과 나눈 메시지, 자택 앞에서 찍은 CCTV 캡처 사진, 경찰에 제출한 자료 일부를 간접적으로 언급하며 공식 발표와는 다른 진짜 이야기를 세상에 꺼내기 시작합니다. 팬들과 일본 전역은 충격에 휩싸입니다. 트위터는 실시간 트렌드에 야마구치 마호가 오르고 NGT48 은폐, 멤버 내통, 폭행 사건 등의 키워드가 전국을 뒤덮었습니다. 하지만 NGT48과 운영사 AKS는 침묵을 일궈냈습니다. 아무런 해명도 없이 마오의 글은 삭제되지 않은 채 수시간 동안 공개되어 있었고 그 사이 일본 내 주요 뉴스 매체들이 이 사안을 보도하기 시작하죠. 결국 다음 날인 1월 9일 NGT48 공식 홈페이지에 단 한 줄의 입장문이 올라옵니다. 팬들과 관계자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 중이며 피해 멤버의 마음이 회복되는 것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이 애매한 문장은 사건의 본질도 멤버들의 관여 여부도 운영사의 책임도 아무것도 밝히지 않은 채 그저 유감의 말을 되풀이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러자 팬들과 시민들 그리고 일본 사회 전체가 운영사를 향해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합니다. 왜 멤버가 폭행에 연루됐다는 말을 묵살했는가? 피해자가 되려 침묵을 강요받았는가? NGT48 내부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가? 그리고 폭로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2019년 1월 14일 사건이 폭로된 지 6일 만에 운영사인 AKS는 드디어 기자회견을 엽니다. 하지만 그 회견은 사실을 밝히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더 큰 분노와
혼란을 불러온 계기가 되어버립니다. 기자회견을 요약하자면 이와 같습니다. 폭행 사건 자체는 사실이다. 가해자는 외부 팬 2명이 맞다. 하지만 NGT48 멤버가 정보를 흘렸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부정한다. 멤버가 가해자와 접촉한 건 맞지만 고의로 피해자의 정보를 넘긴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피해자 본인과도 충분히 이야기했고 사과는 받았으며 이미 상황은 수습되었다. 이 회견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야마구치 마호 본인의 입장이 무시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회견 직후 또 다른 SNS를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자리에서는 저를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운영사는 저를 불러다가 지금 네가 멤버들에 대해 말하면 회사가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가해자는 내 집 위치를 알고 있었고 그걸 멤버가 말한 것을 경찰도 확인했는데 왜 회사는 멤버를 감싸는 거죠? 이 발언은 사실상 소속사가 피해자에게 침묵을 강요했다는 정황을 스스로 고백한 셈이었습니다. 게다가 회견 이후 일부 NGT48 팬 커뮤니티에서는 사건 당일 가해 팬과 친하게 지내던 멤버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는 내부 고발성 글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 중심에는 NGT48의 일부 멤버 이름이 실명으로 거론되기 시작합니다. A는 가해자들과 교류가 있었다. B는 평소 마오를 질투했다. 공연 끝나고 마오가 집에 돌아가는 시간을 그 멤버가 몰랐을 리 없다. 하지만 운영사는 이에 대해 법적 대응하겠다, 사실 무근이다 라는 입장만 반복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논란의 와중에 NGT48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정기 공연을 재개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때 야마구치 마오는 다시 무대에 올라섭니다. 2019년 1월 20일 야마구치 마오는 NGT48의 정기 공연 무대에 다시 섭니다. 이번 무대는 그룹 결성 3년을 기념하는 특별한 이벤트였지만 현장 분위기는 어딘가 어색하고 무거웠습니다. 멤버들이 차례로 등장하고 팬들의 함성은 예전보다 한층 낮은 톤으로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마오가 등장했을 때 일부 팬들은 기립해 박수를 보냈지만 또 다른 일부는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무대를 바라봤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MC가 마이크를 넘기자 마오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합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조용히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는 게 무서웠습니다. 사실 여기에 서도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팬분들의 걱정해주고 응원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버틸 수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제가 거짓말쟁이처럼 보이게 만들었지만 저는 단 한마디도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아이돌을 사랑했고 지금도 아이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압니다. 하지만 그 아이돌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저는 더 이상 여기에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마이크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이 장면은 생방송으로 중계되었고 그녀의 눈물과 침묵은 일본 전역의 시청자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었습니다. 관객석 일부는 울고 있었고 함께 무대에 선 멤버 중 몇몇은 그녀의 눈을 피했습니다. 4월 21일 야마구치 마오는 공식적으로 NGT48 졸업을 발표합니다. 같은 날 자신의 SNS에 올린 마지막 글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남을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저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누군가에게 불편했고 나는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내가 아이돌을 하며 바라보고 있던 건 단 하나. 진심으로 누군가의 마음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그걸 할 수 없다면 떠나는 게 맞겠죠. 그녀의 졸업 발표 이후 수많은 기사들이 쏟아졌고 일본 내 여론은 급격히 운영사와 소속 그룹에 등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한편 사건에 연루됐다고 의심받은 멤버들은 공식적으로는 관여 없음으로 발표됐지만 공연에서 점차 모습을 감추거나 몇 달 뒤 그룹을 떠났습니다. AKS는 조직 개편을 단행했으며 NGT48은 한동안 공연과 방송 출연을 전면 중단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조치들은 뒤늦은 사후 약방문으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돌은 왜 팬들에게 습격당할 수밖에 없었나? 운영사는 왜 그 피해자를 지키지 않았나? 멤버들은 정말 아무것도 몰랐나? 마오는 끝까지 아이돌이 되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을 웃게 하고 무대 위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자신을 응원하는 팬들에게 진심을 다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심은 어느 날 밤 현관 앞에서 낯선 남자들의 손에 의해 짓밟혔고, 더 나아가 그녀를 지켜줘야 할 사람들이 모두 입을 닫고 외면하면서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마이크를 내려놨습니다. 하지만 그건 약함이 아니라 가장 강한 진실의 증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일본 연예계는 조금씩 아주 천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야마구치 마호 폭행 사건, 그녀가 남긴 말은 단순한 고발이 아니라 아이돌이란 무엇인가, 팬과 연예인은 어디까지 연결될 수 있는가, 그리고 누가 누구를 지켜야 하는가를 묻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질문이 되었습니다. (1998년 7월) 와카야마의 한 여름 축제. 주민들이 함께 만든 카레라이스를 먹은 사람들 중 67명이 쓰러졌고 4명이 숨졌습니다. 문제는 그 안에 비소, 치명적인 독극물이 들어있었다는 것. 경찰은 냄비를 혼자 감시했던 한 주부 하야시 마스미를 체포합니다. 하지만 자백도 없고 직접 증거도 없고 살해 동기도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사형을 선고받고 지금도 수감 중에 있습니다. 그날 카레 냄비 안에 섞여있던 건 정말 그녀의 짓이었을까요? 오늘 제2파일은 일본 사회를 뒤흔든 와카야마 독극물 카레 사건의 전모를 추적합니다. 1998년 7월 25일 와카야마현 조용한 주택지 내에 있는 작은 자치회. 여느 해처럼 여름 축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름 축제는 1992년부터 매년 개최되던 작은 커뮤니티 행사였고 주민들의 친목 도모를 위한 자리였죠. 주부들이 음식을 만들고 아이들이 무대를 준비하고 동네 어르신들은 장기판 옆에서 맥주를 마시며 그야말로 가족 같은 분위기의 작은 동네 잔치였습니다. 이날 제공된 음식은 카레라이스와 오뎅. 그 중에서도 대형 냄비 2개 준비된 카레는 약 200인분 분량으로 자치회 여성 반원들이 아침부터 준비해 끓여낸 것이었습니다. 카레 조리는 당일 오전 8시 반부터 행사장 옆 차고에서 진행되었고 10명의 주부들이 번갈아가며 감시와 섞기를 담당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감시 당번 중 한 명이었던 하야시 마스미, 이 사건의 중심 인물입니다. 마스미는 1961년생, 당시 나이 37세, 자치회 내에서 반장을 맡고 있었고 2 딸과 한 아들을 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겉보기에는 다정하고 활동적인 사람이었지만 이웃주부들과의 관계는 미묘하게 배제된 분위기였습니다. 특히 같은 반의 다른 주부 A와는 눈에 띄게 불편한 관계였다고 합니다. 마스미는 오전에 병원 검진이 있다며 음식 준비를 빠졌고 그 이유조차 분명하지 않아 다른 주부들의 은근한 불만과 배제의 시선이 쌓여가던 중이었죠. 시간은 12시.
조리된 카레가 거의 완성될 무렵 마스미는 차고에 도착합니다. 그러나 그녀를 반기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차고와는 어색한 정적에 휩싸였고 마스미는 A에게 카레불은 내가 볼게요. 얼음은 어딨어요? 라며 자신이 할 일을 찾는 듯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A는 몰라요. 직접 돌아다니며 찾아보세요. 라며 차갑게 반응했고 그날 이후 마스미는 자신이 고립됐다고 느껴졌다는 정황이 이웃들의 증언을 통해 전해집니다. A가 차고를 떠나고 12시 20분부터 약 40분간 차고에는 마스미 혼자만 남았습니다. 이때 그녀의 딸이 잠시 방문해 말을 걸었고 잠깐의 대화를 나눈 후 다른 곳 떠났습니다. 이 짧은 시간 주민들이 식사를 하러 빠져나간 틈 냄비는 혼자 남겨진 마스미의 앞에 놓여 있었고 마스미는 조용히 파란 종이컵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파란 종이컵 안에는 흰색의 결정 가루로 절반가량 담겨 있었습니다. 냄새도 없고 맛도 없고 뜨거운 액체에 넣으면 완전히 녹아 흔적조차 남지 않는 삼산화 비소. 일본에서 일반인이 이 독극물을 손에 넣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마스미의 집은 예외였습니다. 남편 하야시 켄지는 구축협을 했었고 수년간 사용하던 비소 화합물들이 집 창고와 친인척 보관소에 여전히 방치된 채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죠. 수사 결과 그녀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비소는 집과 낡은 창고, 친오빠 집에서 모두 발견되었고 카레 냄비 안의 비소와 거의 동일한 구성 성분을 가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그녀의 머리카락에서 검출된 고농도의 무기비소. 이 비소는 손으로 만지지 않으면 쉽게 모발에 부착되지 않습니다. 검찰은 이 점을 강하게 물고 늘어졌고 법원도 비소 취급의 정황을 뒷받침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경찰에게 끝까지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많은 이야기를 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었죠. 오후 3시 30분 여름 축제는 본격적으로 분위기를 타고 있었습니다. 어린이 게임 코너는 줄이 길게 늘어졌고 노점 앞에는 구운 오징어와 음료수를 기다리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그 한켠에서 카레 냄비 2개가 배식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카레를 먹은 사람들은 30분도 채 되지 않아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증세를 보인 건 초등학교 4학년의 남자아이. 그는 식사를 마치고 5분도 채 안 돼서 구토와 복통을 호소하며 축제장 한켠에 쓰러졌고 곧이어 한 명 그리고 또 한 명 이렇게 총 67명이 비슷한 증상을 호소하며 혼란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갑니다. 자치회 직원들은 카레를 먹지 말라고 했으며 배식을 멈췄을 때는 이미 수십 명이 카레를 먹고 돌아간 후였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카레를 먹은 후 귀가해서 집에서 식사하던 가족들까지 쓰러졌다는 것. 이건 단순한 현장 사고가 아니라 포장된 죽음이 집으로 배달된 셈이었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간 사람들 중 자치회장, 부회장, 그리고 2명의 학생이 그날 저녁을 넘기지 못하고 사망합니다. 나머지 생존자 63명 중 상당수가 구토, 설사, 저칼륨 혈증, 백혈구 증가, 심지어 심장 리듬 이상까지 발생하며 일부는 후유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와카야마시 보건소와 경찰은 처음엔 식중독 또는 부주리한 조리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성분 분석 결과 피해자의 토사물과 카레, 심지어 위장 속에서 비소가 대량 검출되면서 이건 더 이상 사고가 아닌 고의적 독극물 혼입 사건이 됩니다. 사람들은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이건 축제의 실수도 조리의 실수도 아닌 사람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 계획한 범죄라는 걸. 이 사건은 전국 뉴스로 퍼지며 일본 사회 전체가 충격에 휩싸입니다. 도대체 누가 왜 이런 일을 했는가? 독극물은 어디서 났는가? 경찰은 먼저 비소의 출처 파악에 착수합니다. 비소는
일반 가정에서 쉽게 손에 넣을 수 없는 극약 지정 물질로 농약, 백개구제, 산업용 살균제 등으로만 제한 유통됩니다. 그런데 마스미의 집, 그리고 옛날에 남편이 관리하던 창고, 그리고 친오빠의 집에서 같은 계열의 삼산화 비소가 발견됩니다. 더군다나 그녀가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파란 종이컵이 카레 조리 때 사용된 쓰레기 봉투에서 발견되었고, 그 안에서 남은 비소 결정이 검출됩니다. 이쯤 되자 경찰은 확신합니다. 독극물은 그녀의 손에 있었고, 그녀는 그것을 넣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무엇보다 그녀는 과거에도 같은 행동을 반복한 전력이 있다. 그 전력이라는 건 바로 남편과 지인에게 비소나 수면제를 섞어 보험금을 노렸던 사건들. 그녀는 한두 번이 아닌 1996년부터 최소 4차례 이상 다른 사람의 식사에 독을 넣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결국 하야시 마스미는 사건 발생 약 3개월 뒤인 1998년 10월 4일 보험금 살인 미수 혐의와 카레 독살 사건의 범인이라는 최종 혐의를 받고 체포됩니다. 그리고 이 체포를 기점으로 마스미라는 이름은 전국적으로 독살 아줌마라는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하야시 마스미, 한때 보험 외판원이자 자치회 반장이었던 그녀는 사건 이후 마을 전체에서 사실상 추방당한 존재가 됩니다. 처음엔 그녀도 놀란 표정으로 병원에 달려갔고 피해자들 명단을 확인하며 울먹였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앞서 주민들 사이에서 이미 마스미를 향한 수군거림이 퍼지기 시작했죠. 그녀가 말했던 한마디, 축제 카레는 먹지마. 이 발언이 발송에 실리며 사건 직후 전국적인 지탄과 조롱이 시작됩니다. 언론은 연일 독극물을 카레에 넣은 주부, 가정 내에 독극물 보관 중인 의심 여인이라는 식으로 보도했고, 그녀의 가족들은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 속에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남편 하야시 켄지와 4자녀, 이들은 결국 각지 아동복지시설로 흩어졌고, 그중 큰딸은 그 엄마의 그 딸이라는 말을 들으며 고등학교 진학조차 거부당했다고 전해졌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마스미가 체포된 이후에도 끝까지 침묵을 지켰다는 사실입니다. 직접 증거는 없고 자백도 없고 살해 동기조차 명확하지 않은 이 사건에서 유일하게 가능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입이 그 순간부터 닫혀버린 것입니다. 가장 많이 논의된 점은 바로 이것이 왜, 대체 왜 재판 과정에서조차 명확한 살해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단지 마스미가 자치회 내에서 따돌림을 당했고 어른 배분 문제나 감시 당번에서 갈등 등으로 일종의 감정 폭발 상태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자치회 주민 전체를 무차별로 죽일 정도의 분노였을까요? 피해자 중에는 마스미와 친분도 갈등도 없었던 사람들까지 포함되어 있었는데 말이죠. 게다가 사건 직전 마스미는 남편 지인에게 수면제와 비소를 넣고 보험금을 노렸던 과거 기록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점을 들어 반복적인 범행 경향이 있는 사람이며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데 대한 죄책감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고 판시했습니다. 동기가 없다는 이유로 사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대법원까지 올라갔지만 결국 법원은 동기의 불분명함은 범행 여부와 별개다. 살해 의도가 있는 행동, 비소 취급 정황, 조리 시간대의 행동 모두 범행을 뒷받침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이 판결은 지금까지도 아이러니하게 현대의 마녀 사냥이라는 비판과 함께 많은 논쟁이 불러일으키곤 했죠. 하야시 마스미의 가족들, 그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 삶 자체가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첫 번째 딸은 기자들의 포위 속에 등교조차 하지 못했고, 독살자의 딸이라는 꼬리표는 그녀를 결혼, 이혼, 양육권 포기, 우울증으로 이어지게 했습니다. 2021년 그녀는 결국 자신의 둘째 딸을 살해한 뒤 간사이 국제공항 다리 위에서 뛰어내려 자살합니다. 사건 발생 23년 뒤 사형이 확정된 어머니를 남겨둔 채
비극의 두 번째 막이 또다시 열려버린 것이었습니다. 큰아들은 지금도 어머니는 무죄라고 믿고 있으며 계속해서 면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역시 신분을 숨긴 채 사회생활을 이어가고 있지만 그의 삶도 여전히 와카야마 카레 사건이라는 그림자 속에 있습니다. 2009년 사형 확정 이후 하야시 마스미는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1차 청구는 기각, 하지만 2021년 다시 2차 재심 청구가 이루어졌고 2024년 2월 와카야마 지방재판소가 이를 수리했습니다. 우리는 독극물 사건이라고 들으면 단번에 범인은 누구인가를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범인의 정체를 넘어서 무엇이 그녀를 그렇게 만들었는지, 어떤 정황이 그녀를 몰아세웠는지, 그 정황이 과연 생명을 끝낼 만큼 확실했는지를 되묻게 만드는 사건입니다. 1998년 여름 작은 마을의 자치회 축제는 67명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그중 4명은 다시 돌아오지 못했고 한 여성은 그 죄를 모두 침묵으로 끌어안은 채 지금도 사형수를 넘어 의문의 인물로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칼의 냄비 속에는 정말 그녀 하나만의 의도가 섞여 있었던 걸까요? 지금까지 제이파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